이지은은 손에 든 부드러운 천으로 거실에 앤티크 시계를 닦고 있었다. 오후 4시를 알리는 묵직한 추가 흔들릴 때마다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고요한 대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거대한 저택은 마치 숨죽인 듯 침묵했고 오직 그녀의 움직임과 시계 소리만이 이 공간에 살아있음을 알렸다. 이지은은 먼지 한 톨 없는 시계에 황금빛 테두리를 응시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표면에는 옅은 슬픔이 드리운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크고 검은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같았고 얇게 담은 입술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이 저택의 주인인 권 대표는 출장을 갔고 사모님과 두 아들 하준, 하윤은 잠시 외출 중이었다. 늘 북적이던 집안이 이렇게 고요한 순간은 지은에게 드문 휴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휴식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고 언제든 주인의 부름이 있을 수 있었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천을 접어 허리춤에 찬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었지만 수많은 가사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지은은 복도를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넓은 주방은 최첨단 기구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온갖 고급 식재료로 가득했지만 지은의 저녁 식사는 늘 단출했다. 며칠 전 남은 나물과 김치가 전부였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나물을 담고 밥을 데웠다. 넓은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지은의 모습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다. 포크가 접시에 자기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외제차들이 번개처럼 저택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안에는 분명 권 대표 가족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늘 그림자 같았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듯 어린 시절. 지은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지만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랐다. 할머니는 약초에 능통한 분이셨다. 지은은 할머니를 따라 산에 오르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의 효능을 배웠다. 할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약초 도감은 지은에게 세상의 모든 신비가 담긴 보물이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지은의 세상은 무너졌다. 갈 곳 없는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온갖 굳은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우연히 권 대표 저택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권 대표의 저택은 그녀에게 안전한 울타리였지만 동시에 답답한 새장이기도 했다. 그녀의 재능과 지식은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지은은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권 대표 가족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현관으로 나갔다. 권 대표 부부와 쌍둥이 아들 하준, 하윤이 들어서고 있었다. 하준과 하윤은 활기 넘치는 아이들이었다. 특히 하윤은 장난기가 많아 늘 지은을 웃게 만들었다. 사모님은 지은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권 대표는 서재로 향하는 듯 했다. 지은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일과는 늘 똑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정원을 가꾼다. 저녁에는 또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저택의 모든 것을 돌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이 저택의 일부분이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존재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하녀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탐스러운 장미들이 만개한 정원은 권 대표가 특별히 아끼는 곳이었다. 지은은 장미 덤불 사이에 숨어있는 잡초를 뽑아내며 땀을 흘렸다. 그때였다. 정원 한 구석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새끼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파닥거리고 있었다. 몸집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다. 지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새끼 새에게 다가갔다. 어미 새는 보이지 않았다. 새끼 새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며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어쩌다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새끼 새를 다치게 할까봐 망설였지만 이대로 두면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새끼 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지은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했는지 얌전히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라왔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다. 지은은 새끼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둥지는 저 높은 나무 위에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치맛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내리던 경험이 그녀를 도왔다. 가지가 부러질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 마침내 둥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새끼 새를 조심스럽게 둥지 안에 다시 넣어주었다. 어미 새가 돌아와 새끼를 보살피기를 바라며 그녀는 나무에서 내려왔다. 흙투성이가 된 옷과 손은 그녀의 노력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녀에게는 그저 생명을 살리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서 할머니의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쳤다. 촛불 아래 낡은 종이 위로 희미한 글씨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약초 도감의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웠던 응급처치법과 약초의 효능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필체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도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말라버린 작은 꼬집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 꼬집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이 도감은 그녀에게 할머니의 유산이자 그녀 자신조차 잊고 지내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이따금 그녀는 이 도감을 펼쳐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과연 이 지식들이 삭막한 도시의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의 불빛들은 어둠 속에서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그날은 권 대표 가족이 주최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화려한 장식들이 곳곳에 걸리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오가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이지은은 평소보다 더 바빴다. 그녀는 파티 준비를 돕고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저택 곳곳을 점검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모든 것을 훑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녀의 성격 덕분에 저택은 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권 대표는 정문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고 사모님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저택은 순식간에 활기찬 에너지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은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잔이 비면 채우고, 접시가 비면 가져가고, 필요할 때마다 재빨리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저택 안을 떠다녔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지은은 정원 쪽 테라스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가 섞여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하준과 하윤이었다. 쌍둥이들은 정원 한쪽에 있는 커다란 야외 수영장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지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수영장 주변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었다. 파티 준비로 바쁜 다른 하인들이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하준 도련님, 하윤 도련님, 수영장 근처는 위험해요. 안쪽에서 노세요. 지은은 낮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난기 많은 하윤은 지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듯했다. 하윤은 공을 들고 수영장 가장자리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한 예감에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윤이 공을 잡으려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뎠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하윤의 작은 몸이 수영장 안으로 고꾸라졌다. 하윤아, 하준이 놀라 소리쳤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수영장 물이 튀어오르고 곧이어 하윤의 머리칼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파티의 소음 속에서 아이의 작은 비명은 묻혀버렸다. 아무도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 오직 이지은만이, 그녀의 예리한 시선만이 그 찰나의 순간을 똑똑히 보았다. 지은의 심장이 발이 묶인 듯 얼어붙었다. 어떻게 아무도 몰라.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는 그저 하녀일 뿐이었다. 감히 주인의 일에 나서는 것은 월권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다.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해고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두려움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의 물속으로 가라앉는 하윤의 작은 형체가 들어왔다. 하준의 겁에 질린 얼굴도 보였다. 어린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본능적인 외침이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다. 구해야 해.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다. 우아한 연미복을 입은 손님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가득한 파티장에서 그녀는 자신의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꽤 크게 울렸지만 파티의 시끄러운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윤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지은은 빠르게 헤엄쳐 하윤에게 다가갔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기억이 그녀의 몸을 이끌었다. 하윤을 붙잡은 지은은 있는 힘껏 하윤의 몸을 끌어올렸다. 하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지은은 하윤을 안고 수영장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무거웠다. 그녀는 하윤을 잔디밭에 눕혔다. 하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동생 옆에 쪼그려 앉았다. 지은은 침착하게 하윤의 상태를 살폈다.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렸다.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1번, 2번. 그녀의 입술이 하윤의 입술에 닿았다. 떨어졌다. 시간이 마치 정지된 듯 느껴졌다. 그때였다. 파티의 소음 속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권 대표가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물에 젖은 지은과 잔디밭에 쓰러진 아들을 발견했다. 권 대표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하윤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뒤이어 사모님과 다른 하인들도 달려왔다. 사모님은 하윤의 축 늘어진 몸을 보고 기절할 듯이 주저앉았다.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하윤의 가슴을 압박했다. 크흡, 캑. 마침내 하윤의 몸이 꿈틀거렸다. 작은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냈다. 하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다. 하윤아, 괜찮니? 괜찮은 거야. 사모님이 흐느끼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권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은의 옷차림과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그제야 파티장의 사람들도 이쪽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지은의 행색과 그녀가 방금 해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권 대표의 개인 경호원이자 오랫동안 권 대표의 신임을 받아온 박 여사, 박 집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함께 미묘한 시기심이 서려 있었다. 겨우 저런 하녀가 감히 이런 일을. 박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일을 자신의 통제에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지은 같은 낮은 존재가 주목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권 대표는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감정이 교차했다. 이지은 씨, 당신이 하윤이를 구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네, 대표님, 이 사건은 저택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특히 박 여사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파티가 끝난 후 지은을 조용히 호출했다. 이지은 씨, 당신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지? 응급처치 말이야.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어릴 적 할머니께 배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박 여사의 눈빛이 더욱 매서워졌다. 할머니에게 그럴 리가. 혹시 당신 일부러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 권 대표님께 눈도장을 찍으려고. 박 여사는 비아냥거렸다.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쉿. 박 여사가 손가락을 들어 지은의 말을 막았다.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봐왔지. 조용하고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두고 보겠어. 당신 같은 하녀가 이 집에서 감히 제 발로 일어설 수 있을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지은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지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지은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고 그녀가 이 저택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윤을 구한 사건은 저택 안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지은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전과는 달랐다. 일부 하인들은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보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과 질투에 눈초리를 보냈다. 그 중에서도 박 여사의 시선은 가장 날카로웠다. 박 여사는 권 대표 저택의 오랜 집사였다. 그녀는 권 대표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안일을 도맡아 왔고, 그만큼 자신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런 그녀의 눈에 이지은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어린 하녀가 감히 자신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이 박 여사의 자존심을 긁었다. 게다가 권 대표가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을 넘어선 무언가가 엿보였다. 박 여사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고 불안감을 느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박 여사는 은밀히 지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다른 하인들에게 지은에 대해 묻고 다녔다. 이지은 씨, 평소에 뭘 하고 지내나? 혹시 수상한 점은 없었나? 그녀의 질문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지만 그 속에는 지은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하인들은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지은이 워낙 조용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라 특별한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동선을 살피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지은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자신의 방에서 할머니의 낡은 약초 도감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감 속에 끼워진 말라붙은 꽃잎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이 꽃잎이 가진 특별한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지은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이 귀한 지식들이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도감을 황급히 덮고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박 여사의 실루엣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섰다. 이지은 씨, 아직 안 자고 뭐 합니까? 박 여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녀는 지은의 얼굴을 훑어보며 침대 밑으로 숨겨진 책을 눈치챈 듯했다. 무엇을 숨기는 거지? 박 여사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어 약초 도감을 꺼냈다. 이게 뭔가 박 여사는 낡은 도감을 펼쳤다. 그녀의 눈에 한자로 쓰인 약초 이름들과 기이한 그림들이 들어왔다. 호호, 이런 잡다한 책을 가지고 있었군. 혹시 수상한 주술이라도 익히는 건가? 박 여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닙니다. 그저 어릴 적 할머니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런 것을 가르쳤다고 하긴 시골 출신이니 별별 잡다한 것을 다 배웠겠지. 박 여사는 도감을 덮어 지은에게 휙 던지듯 건네주었다. 앞으로 이런 수상한 짓은 하지 마시오. 권 대표님께 누가 될 만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테니. 그녀는 경고하듯 말하며 방을 나섰다. 지은은 숨겨진 비밀이 들킨 듯한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박 여사의 눈빛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이튿날 권 대표는 지은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묵직한 가구들과 수많은 책들로 가득했다. 권 대표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윤이가 당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권 대표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대표님,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더군요.
권 대표는 의심하는 듯한 어조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망설였다. 박 여사의 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권 대표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릴 적 할머니께서 약초와 함께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아서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권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약초 응급처치, 당신이 그런 재능이 있었군요. 놀랍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다른 재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권 대표는 지은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그때 서재문이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였다. 대표님,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는 서류를 들고 들어서며 지은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 박 여사는 지은이 서재에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듯 했다. 권 대표는 박 여사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지은에게 말했다. 이지은 씨, 오늘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일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도 당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일러두겠습니다. 이 말에 박 여사의 얼굴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지은을 향한 노골적인 질투가 드러났다. 감히 저런 하녀가 내 권한을 침범하다니. 박 여사는 속으로 분을 사겼다. 그녀는 권 대표 앞에서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면 같았다. 권 대표의 서재에서 나온 지은은 박 여사와 마주쳤다. 박 여사는 지은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하네, 이지은 씨.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건가 하지만 이 저택에서는 주제를 알아야 하는 법이지. 대표님께서 잠시 눈이 멀어 그런 지시를 내리신 거겠지만 곧 깨닫게 될 걸세. 당신 같은 존재는 영원히 하녀일 뿐이라는 것을.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비수 같은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지은을 향한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지은이 하준과 하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고 아이들에게 지은이 하녀일 뿐이라고 주입시키려 했다. 또한 지은에게 일부러 더 힘들고 고된 일을 맡기며 그녀를 괴롭혔다. 저택의 다른 하인들에게도 지은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지은 씨, 정원에 있는 모든 장미덤불을 오늘 안에 정리하게,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해. 박 여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지시를 내렸다. 지은은 묵묵히 삽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녀는 박 여사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다. 며칠 뒤 박 여사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권 대표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고가의 앤티크 시계가 사라진 것이었다. 그 시계는 권 대표가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였다. 박 여사는 즉시 권 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은근슬쩍 지은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대표님, 어제 이지은 씨가 서재를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서재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박 여사는 교묘하게 말을 흘렸다. 권 대표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지은을 믿었지만 박 여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서재는 보안이 철저했고 지은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 수 없었다. 지은은 절박한 심정으로 권 대표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박 여사는 씩 웃으며 지은을 비웃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시게. 이 저택에서 당신 외에 누가 그 시계를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인가?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찬 조롱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거미줄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의 재능과 지혜를 발휘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박 여사의 음모를 폭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권 대표의 서재에서 값비싼 앤티크 시계가 사라진 사건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권 대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한 표정으로 서재를 둘러보았다.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가 물려준 가문의 유산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는 이지은을 믿었지만 박 여사의 교묘한 말솜씨와 정황 증거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지은 씨는 평범한 하녀가 아닙니다. 꿍꿍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권 대표 옆에 서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지은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대표님께서 너무 순진하신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실 줄이야. 지은은 박 여사의 시선과 권 대표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빠르게 울렸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고 그녀 외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다. 박 여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어제 서재를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시계가 없어진 겁니까? 권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억울함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엿보였다. 대표님, 저는 시계를 만진 적도 없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희워, 거짓말도 그럴싸하게 해야지. 박 여사가 혀를 찼다. 당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서재에 들어올 수 있었겠나. 이 저택의 하인들 중 서재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게다가 대표님도 어제는 서재에 안 계시지 않았나. 권 대표는 고뇌에 찬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은이 하윤이를 살린 일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불리했다. 증거는 없었고 모든 정황은 지은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게다가 박 여사는 그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의 오랜 신뢰는 박 여사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다. 이지은 씨,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네. 권 대표는 심사숙고 끝에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시계를 찾아오게. 만약 그때까지 찾지 못한다면 유감스럽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당신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자정까지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에게는 증거를 찾을 만한 아무런 실마리도 없었다. 이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지은을 피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고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시계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앞으로의 삶이 걸린 문제였다. 지은은 즉시 시계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책장을 넘기고 서랍을 열고 가구 밑까지 확인했다.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욱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졌다. 박 여사는 왜 나를 범인으로 몰았을까? 시계를 왜 숨겼을까? 시계를 숨길 만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녀는 서재를 나온 후 박 여사의 동선을 떠올렸다. 박 여사는 어제 저녁 내내 파티장을 오갔고 잠깐 서재에 들렀다가 다시 파티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시계를 훔쳤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 저택 안의 모든 곳은 이미 다른 하인들이 청소하고 정리했을 터였다. 박 여사가 시계를 숨길 만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 지은은 자신이 청소했던 곳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택의 모든 공간이 마치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자신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겼던 정원의 장미 덤불을 떠올렸다.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라. 그 말은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박 여사는 지은에게 장미 덤불을 파내게 함으로써 그곳에 숨겨진 어떤 것을 옮기거나 감추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지은은 시계를 보았다. 밤 9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시간뿐이었다. 그녀는 정원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정원은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삽을 들고 자신이 어제 정리했던 장미 덤불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은 젖어 있었고 날카로운 장미가시들이 그녀의 손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은 누나, 뭐해요? 하준이었다. 하준은 잠옷 차림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한밤중에 정원에서 흙을 파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내려온 모양이었다. 하준 도련님, 여기는 위험해요. 어서 방으로 돌아가세요. 지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준은 지은의 땀에 젖은 얼굴과 초조해 보이는 눈빛을 보았다. 누나, 혹시 시계 찾는 거예요? 하준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하준의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응, 누나가 시계를 찾아야 해. 안 그러면 누나가 오해를 받게 될 거야.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전에 박 여사님이 뭘 묻어두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기 큰 돌 옆에요. 하준은 손가락으로 정원 한쪽 구석에 큰 돌을 가리켰다. 박 여사가 무언가를 묻었다고 지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그곳은 어제 그녀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곳이었다. 박 여사가 지은에게 정원 정리를 시켰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지은은 하준이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다. 큰 돌 옆에는 작게 파헤쳐진 흙더미가 있었다. 그녀는 삽을 들고 그곳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생각보다 깊이 파헤쳐져 있었다. 땀방울이 눈을 가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삽 끝에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흙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잠금 장치가 굳게 잠겨 있었다. 이게 대체 뭘까? 지은은 상자를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시계는 이미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분. 권 대표는 서재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다. 찾았나? 이지은 씨, 권 대표의 목소리는 희미한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녹슨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시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겨우 저런 고물 상자 따위가 시계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역시 어린애답군. 지은은 박 여사의 비아냥을 무시했다. 그녀는 상자의 잠금 장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잠금 장치는 꽤 오래된 것이었고 단순한 힘으로는 열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약초 도감에서 보았던 오래된 자물쇠와
관련된 기록을 떠올렸다. 특정 약초에 줄기를 으깨어 나온 즙을 바르면 녹슨 자물쇠가 부드러워진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말린 약초들을 찾아왔다. 박 여사는 지은의 기이한 행동을 보며 비웃었다. 지은은 약초를 으깨어 나온 즙을 상자에 잠금 장치에 발랐다. 그리고는 낡은 머리핀을 이용해 섬세하게 자물쇠를 만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다. 탁한 공기 속에서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사라졌던 앤티크 시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함께 박 여사가 수십 년 전 권 대표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위조된 영수증 묶음이 있었다. 영수증에는 그녀가 몰래 빼돌렸던 돈의 내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비밀이 담긴 상자가 열리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권 대표는 상자 안의 시계와 영수증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동시에 미안함, 그리고 박 여사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지은은 마침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다. 시간은 자정 직전. 서재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지은이 녹슨 철제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난 것은 사라진 앤티크 시계뿐만이 아니었다. 박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낡은 편지 봉투와 수십 년간 은밀히 빼돌린 저택 자금의 내역이 담긴 위조된 영수증 묶음이 함께 드러났다. 시계의 묵직한 존재감과 함께 그 영수증들이 테이블 위로 펼쳐지는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마치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듯한 충격과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자와 지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권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집어들었다. 먼저 앤티크 시계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빛에 비춰보았다. 완벽하게 보존된 시계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내 옆에 놓인 영수증 묶음을 펼쳤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박 여사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 분노,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박 여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권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에서는 이미 체념의 빛이 역력했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닌 긴장감과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쏟아부어 이 진실을 밝혀냈다. 이 시계는 당신이 서재 청소를 하던 날 일부러 가져가서 이곳에 숨긴 것이겠지. 그리고 이 영수증들은 우리 집안의 자금을 빼돌린 증거인가? 권 대표의 질문은 더 이상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신에 찬 단죄였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감히 저런 하녀 따위가 내 모든 것을 무너뜨려. 이지은 씨. 권 대표가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다. 깊은 존경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까?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준 도련님께서 박 여사님이 정원에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저에게 정원의 장미덤불을 뿌리까지 제거하라고 지시하셨을 때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이 자물쇠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옛 방식으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권 대표는 하준의 순수한 증언과 지은의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숨겨진 재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이때 권 대표의 아내와 박 여사에게 보고를 받고 달려온 변호사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권 대표의 얼굴을 살폈다. 권 대표는 그들에게 상자 안의 내용물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박 여사는 즉시 해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 여사는 이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권 대표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다.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바쳤습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권 대표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등을 돌렸다. 변호사들이 박 여사를 서재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박 여사는 마지막까지 지은을 향해 이를 갈며 노려보았다. 이지은,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더러운 하녀 주제에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은은 그녀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박 여사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재 안에는 권 대표와 지은, 그리고 앤티크 시계와 영수증들만이 남았다.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권 대표는 지은에게 다가왔다. 이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의심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은은 그런 권 대표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권 대표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당신은 단순한 하녀가 아닙니다. 이지은 씨, 당신은 이 집안의 은인이고 제 아이들을 살린 영웅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는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빛납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에게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권 대표는 저택의 모든 하인과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사라졌던 시계를 들어보이며 모든 진실을 밝혔다. 박 여사의 만행과 이지은의 용기와 지혜로운 활약을 상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하인들은 이내 놀라움과 경탄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림자 하녀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에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은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던 눈빛들이
점차 경외심과 존경으로 바뀌어갔다. 특히 권 대표의 아내는 흐느끼며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지은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의 어깨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인정과 연결감이었다. 하준과 하윤은 지은에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다. 이지은 누나, 최고 누나가 범인 아니었어. 박할머니가 나빴어.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지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재능과 가치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존경 속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그녀의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권 대표 가족의 일원이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이지은이었다. 박 여사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녀가 저택을 떠난 후 권 대표의 저택에는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다. 앤티크 시계는 제자리로 돌아왔고 위조된 영수증 묶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박 여사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박 여사는 사기,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의 죄는 그녀의 악행만큼이나 철저하게 응징받았다. 이지은은 더 이상 그림자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 대표 가족의 당당한 일원이자 저택의 은인으로 인정받았다. 권 대표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권 대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드럽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우리 가족이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권 대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권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윤이를 구했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가치는 단순히 한여로 머무르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권 대표는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저는 재단을 하나 설립할 생각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돕고 특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당신의 약초 지식과 사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면 이 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의 합당한 대우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재단의 이사라니. 그것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이었다.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뛰었다. 할머니에게 배운 지식이 마침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였다. 대표님, 제가 감히 그런 큰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권 대표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권 대표는 가족들과 함께 지은을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권 대표의 아내는 지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지은 씨, 제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진가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은 지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하준과 하윤은 지은의 옆에 꼭 붙어 앉아 떨어질 줄 몰랐다. 이지은 누나, 이제 우리랑 같이 놀아줄 거죠? 맨날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슬픔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만찬 후, 권 대표는 지은과 함께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다. 이지은 씨,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권 대표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를 쫓느라 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신처럼 보석 같은 존재를 말이죠. 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권 대표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심을 넘어 미묘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제가 이 집에서 지내면서 항상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모두가 저를 그저 한여로만 보았고 제 이름보다 이지은 씨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저의 존재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 대표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지은 씨,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권 대표의 마음에도, 그리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홀로 버텨왔던 지은의 마음에도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 상승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와 존중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 도구를 들고 저택을 돌아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 대표가 설립한 재단의 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응급처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골 마을에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재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권 대표는 지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재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을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때때로 지은은 저택에 앤티크 시계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시계에 똑딱, 똑딱하는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삶은 박 여사의 음모와 하윤의 사고라는 극한의 시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새로운 평화가 그녀의 삶에 찾아온 것이었다. 수년이 흘렀다.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저택의 하녀 이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은 희망재단 발의 대표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 만개한 꽃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의 재단은 권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과 민간요법을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상암벽지 마을에 이동진료소를 설립했다. 그녀는 직접 의료진과 함께 오지를 방문하며 아픈 이들을 돌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때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낡은 약초 도감은 이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귀중한 지침서가 되었다. 도감의 페이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증거들로 가득 채워져 갔다. 재단은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다. 권 대표와 지은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섰다. 그들은 함께 재단의 일에 몰두하며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다. 권 대표는 지은의 열정과 순수함에 매료되었고 지은은 권 대표의 따뜻한 마음과 든든함에 의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어져 갔다. 그것은 신분이나 배경을 초월한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관계는 저택 안팎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하준과 하윤은 지은을 친엄마처럼 따랐고 권 대표의 아내 또한 지은을 깊이 존경하고 친자매처럼 여겼다. 그녀는 지은과 권 대표의 관계를 눈치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지은이 자신의 가족에게 가져다준 평화와 행복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 5년 후 이지은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선단체가 되었다. 지은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강연대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은은 작은 시골 마을에 새로 지어진 희망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그녀의 재단이 지원하고 그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곳이었다. 한때 그녀가 할머니에게 약초를 배우며 자랐던, 그러나 지금은 폐교가 된 작은 시골 학교 부지에 세워졌다. 아이들은 도서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지은을 맞았다. 지은은 하윤과 함께 도서관에 테이프 커팅을 했다. 이제 훌쩍 자란 두 아이는 지은의 옆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다. 권 대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지은은 권 대표와 함께 도서관 옆에 있는 작은 동산에 올랐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던 추억이 서려 있었다. 권 대표는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은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녀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던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대표님, 제가 이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랑과 가족입니다. 권 대표는 지은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지은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습니까? 제가 당신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그 순간 작은 바람이 불어와 동산에 피어난 벚꽃잎들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은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다.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품에서 삶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세상에 퍼뜨릴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지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한 여성의 용기와 지혜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지은처럼 작지만 소중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변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